벨주화학의 장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솔젤로부터 유도된 그 코팅 머티리얼스. 저는 오늘 어떤 학문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산업적으로 응용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인트로덕션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코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그런 코팅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덕션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 오전 세션에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됐었고, 근데 오후 세션에 보니까 또 새로운 오디언스들이 많이 오셨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솔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 자체는 나노 파티클 자체가 어떤 솔벤트 미디어 내에서 브라우니한 모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작은 입자들이 떠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파티클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모폴로지가 고정이 되면서 그 안에 어떤 솔벤트들이 인트랙된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솔젤 공정, 솔젤 프로세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솔을 만들었고 젤이 되고 솔벤트 제거해서 형성되는 어떤 세라믹 그런 컴포지트를 만드는 그런 공정을 솔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예 디졸브드 되어 있는 상태, 파티클로 존재하지 않고 프리커스 자체가 솔벤트에 녹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젤레이션 되고 글래스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도 다 포괄적으로 그냥 솔젤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스트럭처럴 체인지, 어떤 그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젤 형성되고요, 젤레이션. 그 다음에 에이징 되면서 네킹에 의해서 그 젤 네트워크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잉 시키면서 솔벤트가 날아가고 점점 그 형성된 포어가 없어지다가 최종적으로 덴시티가 아주 높은 그런 글래스가 형성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덴시티가 증가한 포어가 감소함에 따라서 덴시티가 증가하는 걸 각 스텝별로 이렇게 도식화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솔젤의 어떤 장단점 비교인데, 오전 세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통상적인 어떤 컴포짓을 제조하는 프로세스하고 솔젤을 비교를 했을 때, 기존,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메소드 자체는 하드 세라믹에다 이런 리인포싱 머티리얼 자체를 고온고압화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레스로 누르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형태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만든 다음에 깎아낸다거나 자른다거나 하는 그런 그 후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솔젤 공정의 장점은 이런 프리커서를 사용하는, 액상의 프리커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캐스팅을 할 수 있고, 캐스팅 몰드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적인 응용에서는 이런 공정상의 이점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장단점에서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다양한 제품 만들 수 있고, 최종 제품의 어떤 퓨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수하다라는 건데, 단점도 역시 있죠. 아직까지도 해결이 완전히 안 됐는데, 슈링키즈가, 그러니까 솔젤 공정을 거치면서 슈링키즈가 생기고, 그 슈링키즈에 의해서 발생하는 크랙 문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두꺼운 어떤 재료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을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가 아주 비쌉니다. 로우 머티리얼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최종 프로덕트로 나오는 것들도 아직까지 어떤 산업계에서 받아들이기에 조금 고가의 그런 제품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솔젤 공정 쪽을 응용하는 연구를 하실 때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 타겟을 잡고 연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케미스트리, 우리 솔젤에 포함되어 있는 케미스트리는 간단하죠. 하이드롤시스하고 컨덴세이션입니다. 메탈 알콕사이드에 산이나 염기성 촉매하에서 가수분해시키고
워터 컨덴세이션이나 알코올 컨덴세이션에 의해서 이런 네트워크 형성되면서 소일 또는 partially condensated 된 젤을 형성하고 그 상태가 어떤 1차 프로덕트가 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서브스트레이트에 코팅하고 경화시켜가지고 완전한 크로스링크 네트워크 된 그런 젤 형태의 댄스 젤 형태를 얻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그냥 알폭시 사일레인을 스타팅 머티리얼로 쓰는데 특성의 강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이노게닉 나노 파티클 이미 형성된 거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콜로이달 실리카라든지 알루미나, 타이테니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면은 네트워크 포머로 작용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트워크 포머로 작용시키기 위해서 그 서피스 자체를 갖다 모디피케이션을 시킵니다. 그 머티리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글리시딜기를 포함하고 있거나 메타크릴로일기를 포함하고 있는 알폭시 사일렌을 가지고 일단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한번 해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와 또 그냥 알폭시 사일렌으로부터 솔젤 진행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프로덕트 자체가 이런 처음에 집어넣어 주었던 그 파티클, 나노 파티클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 포머로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응용 측면에서 쭈글쭈글하니까 보기가 안 좋죠. 명칭은 많이 있죠. 세람, 폴리세람 명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게니컬리 모디파이드 된 실리케이트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모실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요. 오게니컬리 모디파이드 실리케이트 그냥 그 이노게닉 상태의 어떤 물질 가지고 했을 때 생기는 슈링키지에서부터 인듀스 되는 크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오게닉 머티리얼 가지고 모디피케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크랙 생기는 걸 많이 방지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코팅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일정 두께 이상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기능성 부여를 위해서 특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노 파티클을 거기에다 같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게닉 머티리얼 아까 오전 세션에서 있었지만 다이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액상 형태의 프로덕트를 만들고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코팅해서 지어로젤 만들고 퓨어링 공정 거쳐서 댄스젤을 만드는데 여기 뭐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서브스트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글래스하고 플라스틱 쪽이 되겠고 그 위에 다양한 층을 이렇게 조합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팅 층 중에는 뭐 셀프 클리닝, 앤티글레, 앤티리프렉션, 앤티스테릭, 포로크로밍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몇 층을 조합을 할 수도 있고 각각의 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 기능들을 갖다가 한 레이어로 복합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최종 제품이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서 또 그 제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공정 비용에 따라서 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LG화학, 제가 LG화학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옵티컬 렌즈 쪽, 그 다음에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 쪽,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보전자 산업 자체가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기간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하고 경쟁력이 현재 상당히 있는 산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하나로서 또는 그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의 하나로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코팅 프로세스인데 실제 그 솔젤 프로덕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적용에 실패하는 예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프리트리트먼트, 드라잉, 코팅, 드라잉, 퓨어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정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는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프리트리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우리가 어디 위에 코팅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그 서피스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솔젤 프로덕트가 우수하다라고 하고 바르다 보면, 코팅을 하다 보면 코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발랐는데 그냥 다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신경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트리트먼트 자체는 서피스 자체의 클리닝을 포함해서 표면의 서피스 에너지 자체의 조절, 또 표면 자체의 어떤 그 표면적을 갖다 조절하는 애칭 방법, 이런 것들을 최종 용도에 맞게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고 표면을 드라이잉 시키고, 이제 코팅 방법도 현재까지 많이 하는 게 딥, 스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프레이까지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실제 산업에 의해서 롤 코팅이라는 거가 요즘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로덕트에 맞게 큐어링하는데, 이 밑에는 안경 렌즈에서 실제 적용하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에다 하드 코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프리트리트먼트 개념에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애칭시키고 다시 클리닝 시키고 그 다음에 드라이잉 한 다음에 딥 코팅이, 안경 렌즈 같은 작은 사이즈의 그 제품에는 이런 딥 코팅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인 큐어링 공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프리트리트먼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실제 국내 안경 업계에, 국내 안경 산업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 코팅 측면에서는 LG화학이 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코팅과 드라이잉, 큐어링 공정이 라인에서 이렇게 딱 차지하는 것보다 이 공정이 차지하는 그 시간과 장비가 훨씬 많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코팅을 하기 전에 처리하는 어떤 배스 자체가 12개 내지 13개입니다. 이런 코팅 공정에 실제 필요한 배스는 배스 딱 하나거든요. 그냥 담궜다 꺼내면 되는데, 그 전에 처리하는 배스는 12개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전처리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쪽에서도 이 전처리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한테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 처리도 안 한 베어 렌즈의 경우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표면 자체를 갖다 AFM으로 이렇게 스캐닝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인데, 플라즈마를 처리할 수도 있고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수용액 같은 걸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하게 되면은 표면 상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작아서 잘 표시는 안 나는데 표면적 자체를 좀 늘려줄 수가 있고요. 컨택 앵글 자체, 물의 컨택 앵글 자체를 보면은 76도에서 이런 처리를 해줬을 때 45, 6도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컨택 앵글이 낮다라는 것은 서피스 에너지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서피스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는 어떤 물질을 갖다가 코팅하더라도 스프레딩이 잘 되고 웨이팅이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런 코팅에서도 장점을 갖게 되고, 특히 표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 층과 그 위에 올라간 코팅 층 사이에 미케니컬 인터락팅에 의해서 어디전 프로퍼티가 향상됩니다. 이런 공정이 없이 그냥 우리가 솔젤 프로덕트를 갖다 여기에다 그냥 코팅을 했다, 그냥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처리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보신 그림이 되겠죠. 딥 코팅 프로세스인데,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이제 두께를 컨트롤하는 팩터 자체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코팅액의 점도와 그 다음에 인상 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확인을 해봐도 특히 티오스 베이스로 되어 있는 솔젤 프로덕트의 경우에 이런 이퀘이션에 의해서 점도의 2분의 1승, 인상 속도의 2분의 1승, 이 정도의 어떤 퀵니스를 갖게 되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의 장단점 비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형태의 프로덕트든지 담궜다 꺼내면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아주 장비 자체도 되게 이렇게 저렴하게 꾸밀 수가 있고, 그런데 단점 자체는 아무리 작은 놈 한번 하려고 해도 코팅액 자체를 갖다 탱크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 탱크에다 넣고서 이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량 생산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 프로덕트 자체를 갖다가 뭐 잘 보관을 하거나 계속적인 생산을 하면 모르는데, 그런 저장 안정성들이 일반적으로 솔리에서 유도된 제품들이 길지가 않거든요. 길어야 3달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멀티레이어로 코팅을 할 경우에는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이 됩니다. 어떤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고 있는 프로덕트 그 자체 멀티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코팅 액도 컨테미네이션 시킬 수 있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롤 코팅 방식이 되었습니다. 롤 코팅 방식 중에서 현재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이제 그라비아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런 코팅액이 있으면 이게 이제 필름 형태로다. 1000m, 2000m 되는 필름을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코팅액을 묻혀가지고 이제 폭도 한 1300mm 되는 거에다 그냥 연속적으로 쫙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코팅액 소모량도 적으면서 많은 면적을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그 단점이 핀 코팅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마이크로그라비아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걸 백롤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요건 이제 메쉬롤이라고 하는데, 가이드롤이라는 걸로 바꾸고, 요 마이크로그라비아라는 메쉬가 아주 세밀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개발된 그런 포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얇은 코팅, 실제로 저희가 이런 그 코팅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2나노에서 5나노메타 코팅까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컨트롤도 아주 유니폼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산업적인 응용 측면을 보면은, 기본이 되는 이제 솔젤 테크놀로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나노 파티클, 기능성 나노 파티클의 컨덕티브 머티리얼이 됐건 어떤 다른 기능성을 갖는 것은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UV 퓨어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상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히 퓨어링을 시키지 않고 서멀 퓨어링 대신에 UV 퓨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UV 퓨어라고 아크릴레이트 유닛이 있는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프로세싱과 서피스의 토폴로지 컨트롤하는 기술,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옵티컬 디자인하는 것들을 복합시켜가지고 이제 나노 코팅 테크놀로지를 어떤 핵심 기술로 해가지고 적용되는 쪽은 요즘에 평판 쪽에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LCD라든지 PDP, 프로젝션 TV, 그런 표면에는 거의 다 어떤 코팅 처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옵티컬 렌즈 쪽이라든지 메모리 미디어, CD, DVD, 향후 나올 HD, DVD 이런 쪽에도 적용 가능하고, 그 외에도 어떤 생활 소재 개념이라든지 광고 소재 이런 쪽에도 표면에 다 어떤 처리가 돼 있는데, 그런 쪽이 솔젤 코팅 쪽이 향후 적용될 수 있는 분야고, 현재도 일부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ASAR 코팅이라고 해서 대전 방지 기능과 반사 방지 기능이 있는 코팅이 되겠습니다. Anti-static, Anti-reflection 코팅이 되겠는데, 이게 그 CRT, Cathode Ray Tube, 우리가 그냥 브라운관이라고 얘기하죠. 그 브라운관의 그 구조가 되겠는데, 둥근 형태와 평면 형태. 한 3년 전에 이것 때문에 업계에서 많이 싸움이 있었죠. 둥근 브라운관 쪽에도 코팅하고 플랫한 브라운관 쪽에도 코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능은 앤티스태틱 기능. 그거는 그 모니터 쪽이든 TV 쪽이든 먼지 달라붙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요 전자총에서부터 나오는 전자파 자체를 차폐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엔티 리플렉션이라고 이제 반사 방지를 하는 거는 외광의 반사에 의해서 어떤 신인성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보면은 글래스 패널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고굴절층에 대전방지층 올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그 다음에 실리케이트만으로 형성된 저굴절층, 그 위에 눈부신 방지라고 해가지고 표면 요철을 주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 층으로 구성된 그런 그 코팅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스태틱 레이어는 전도성 물질을 사용하는데 투명해야지 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 전도체 개념으로 ITO, 인디움 틴 옥사이드를 활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금속 입자, 실버, 팔라디움, 골드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 수나노메타로 줄여서 쓰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 비용이 굉장히 많고요. ITO 나노 파우더를 기본적으로 10에서 20 나노 정도 되는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를 간 걸 만들어내고 그거를 디스퍼싱 에이전트 내에서 적당한 그 미디어 내에서 분산시키고 그래서 그 졸 자체를 갖다가 이제 희석용 어떤 솔벤트에다가 다이루션 시켜가지고 그런 코팅액을 만들어서 한번 코팅하고 그 다음에 엔티 리플렉션 레이어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키오스, 테트라 에틸로스 실리케이트를 산촉매하에서 하이드롤리시스 컨덴세이션 시킨 실리케이트 솔루션을 일단 만들고 다시 희석시켜가지고 그 레이어를 올리게 됩니다. 각각의 어떤 레이어의 두께는 100나노메터 언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제 대전방지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개념으로는 한 10의 4승 정도, 그리고 반사 방지 기능, 최저 반사율 자체가 다음 슬라이드. 됐습니다. 반사율 자체는 1% 언더로다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지 실제 어떤 그 디바이스 메이커에서 어셉트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요건 인디움 틴 옥사이드. 실제로는 틴 도트 인디움 옥사이드인데 그냥 IT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요 얘는 이제 인디움 틴 옥사이드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디움 클로라이드와 틴 클로라이드를 스타팅 머티리얼로 해가지고 공침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ITO 파우더가 형성이 되는데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가 이건 저희 쪽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되는데 16템으로 봤을 때 한 16나노메타 정도 되고 XRD에서 크리스탈린이 이렇게 보고 요걸 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밀링을 하게 됩니다. 밀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형성된 파우더를 솔벤트 미디움 내에서 잘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그런 공정이 되겠죠. 여기에는 적절한 디스퍼싱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시간에 따라 밀링 타임에 따라서 그 세컨더리 입자 사이즈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솔루션 내에서 저희가 제타 팔수로 측정했을 때 한 107나노메타 정도 이 정도 돼도 실제 코팅했을 때 투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는 이쪽이 되겠죠. 16나노 정도. 이렇게 하고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이제 다이내믹 라이트 스캐터링을 봤을 때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졸 만들고 그거 이제 솔벤트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하면 이 분산 안정성을 깨지 않고 파티클이 그대로 유지되게 해가지고 코팅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위에는 전통적인 솔제레이에서 형성된 테오스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실리케이트 프리커서를 코팅을 해주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 기능 자체를 갖다가 AS 기능만 주는 게 아니고 엔트리 리플렉션 기능도 주려면은 요구되는 반사 스펙트럼 자체를 갖다가 딱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걸 컨트롤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 그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변수를 뭘로 주고서 관찰을 했느냐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광학에서 반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층의 굴절률과 두께가 그 최종 특성을 결정하는 인자가 되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탑층에 AR층의 두께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반사율 패턴이 이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 쪽으로 이렇게 파장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또 굴절률을 조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갔다. 또 바텀층, 그러니까 AS층의 두께를 조절할 때는 어떻게 간다. 굴절률 조절할 때는 어떻게 간다라는 걸 저희가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또 실제
코팅한 제품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요런 AS, AR 쪽이 있고요. 요게 예전 그 CRT 쪽에 적용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브라운관 쪽은 점점 가고 LCD와 PDP, 프로젝션 쪽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 자체 사무소에 FPD,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최종 제품부터 보면 이제 LCD, PDP, RPTV 이런 게 있는데, 요 LCD 쪽에는 맨 위에 올라오는 게 편광판이라는 겁니다. 그 편광판의 구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PSA라고 하는 거는 그 점착제가 되겠고, 팩이라고 하는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광학 필름인데 광학적 등방성이 좋고 추가도가 아주 좋은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염착한 PVH를 하고, 요게 맨 위에 올라가는 층이 되는데, 요 프로텍티브 필름은 이제 업자리가 없어지는 거 빼놓고, 요 위에 올라가는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필름 부에다가 특정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엔티 글레어 처리라고 해서 눈부심 방지하는 그런 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R 처리를 여기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엔티 리플렉션 쪽이고요. PDP에도 맨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필터인데, PDP 필터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뭐 전자파 차폐층이 있고, 맨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또 엔티 리플렉션 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RPTV 쪽에서는 이건 아주 사이즈가 좀 더 크죠. 그런 것 중에는 AGS라고 해서 엔티 글레어와 엔티 스테릭이 동시에 구현되는 그런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엔티 글레어와 엔티 리플렉션. 엔티 글레어는 눈부심 방지인데, 눈부심 방지를 구현하는 방법은 표면의 요철입니다. 그냥 평평한 표면에서는 입사된 그런 광이 그대로 반사되면서 눈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입사된 광의 반사되는 크기가 거의 같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 관찰자의 눈에 나오는데, 표면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떤 요철을 주게 되면은 빛이 확산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찰자의 눈에는 훨씬 더 눈부심이 덜하게 됩니다. 반면에 엔티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소멸 간섭을 이용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빛의 소멸 간섭은 위상차, 각 층에서 반사되는 그런 웨이브의 위상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찰자의 눈에는 그 반사되는 빛이 소멸되는 그런 거를 효과를 갖는 게 되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젤을 만드는 그런 기술하고 조합이 돼 있어야지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이제 제품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엔티 글레어, 이거는 그 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필름 위에 실리카 입자를 갖다가 같이 혼합한 어떤 유기물을 갖다가 UV 경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슈링키즈를 하면서 표면에 요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에는 실리카의 사이즈, 함량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실제 표면에 형성되는 요철의 크기, 형태 이런 걸 조절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나노 입자의 도전체를 집어넣게 되면은 대전 방지 기능을 넣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나노 입자와 실리카가 그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균일하게 분산이 잘 되게 하느냐, 이런 거가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요 위에다가 저굴절층을 하나 더 올리는,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테오스에서부터 유도된 실리케이트 솔젤 공정 이용하는 거든지, 아니면은 불 속에 사일렌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반사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층 사이에다가 도전체를 함유하고 있는 고굴절층을 하나 올리게 되면은 훨씬 더 이펙티브한 엔티 리플렉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평면으로 다 요철 주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하드 코팅이 될 수 있고, 하드 코팅을 하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주기 위해서 나노 입자들을 갖다가 실리카나 알루미나를 투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내 스크래치성이라든지 내 마모성 자체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조금 지연이 되는데, AGAR 코팅의 실제 표면의 어떤 러프니스 조절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반사율을 봤을 때 아무 처리도 안 한 거에 반사율이 4% 정도가 되면은 그냥
클리어 하드 코팅 한번 하게 되면은 2%대로 떨어지고, 거기에다 LR층이라고 저굴절층 하나만 올리게 되면 1.5% 정도, 거기에다가 고굴절층까지 같이 넣게 되면은 0.5% 수준까지 최저 굴절률이, 아니, 최저 반사율이 떨어지는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에이지라고 하는 거의 기술에 좀 더 디테일한 기술이 있는데, 실제 이런 입자를 갖다 넣고서 코팅을 하게 되면은 백라이트에서, 이건 이제 LCD라고 예를 듭시다. LCD는 밑에 백라이트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컬러 필터를 통해서 이미지라든지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입자들에 의해서 표면이 그러니까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색 자체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LCD를 만드는 메이커들에서는 눈부심 방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 하이 데피니션 AG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요구가 됐고, 저희 쪽에서 이제 채택한 방법은 그 내부에 굴절률이 조금 다른 나노 입자들을 집어넣으면서 요 그림이 이제 실제 여기에서 들어갔던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실리카 입자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고정서 타입의 그런 에이지를 개발을 했고, 요거는 저희가 서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FPD 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고, 지금 많이 그 국내에서 솔젤 하시는 분들이 또 하고 있는 거 이제 단순 하드 코팅이 되겠습니다.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안경 렌즈라든지 플라스틱 시트 쪽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하드 코팅 한번 해주게 되면은 광택도도 훨씬 증가하고, 코팅에 의해서 일종의 얇은 글래스를 하나 입혀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스트레치성이 좋고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도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글래스에서 플라스틱으로 렌즈 자체가 바뀌면서 굴절률을 이제 다양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굴절률이 2.49서부터 5, 60, 66 이런 식으로 렌즈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코팅액들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만약에 굴절률이 다른 코팅액을 그런 굴절률이 높은 렌즈에 코팅하게 되면은 간섭에 의해서 우리가 무지개 형상의 어떤 무늬가 뜨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솔젤 공정으로 해서 어떤 그 스타팅 머티리얼은 이제 TOS하고 GPTMS, 블리치드 없이 옥시프로필 트라이메토시 사일렌을 쓰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적절한 고굴절을 구현할 수 있는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맞춰서 코팅 액들을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이제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품 나오는 거는 안경의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안경 렌즈의 경우라고 했을 때는 하드 레이어는 저희가 2마이크론 정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 코팅액의 점도, 고형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 위에 실제로는 멀티 코팅이라고 해서 스퍼터링에 의해서 5층, 6층 정도의 그런 메탈 알폭사이드를 다시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투과도가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착용하고 계신 안경들은 대부분 투과율이 98%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냥 렌즈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투과도 자체가 9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게 지금 100%짜리입니다. 하드 코팅만 해줬을 때 B라고 표시되는데 1, 2% 정도의 어떤 향상 효과, 그리고 요 처리까지 해줘야지 멀티 코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메탈 알폭사이드를 그 얼터네이팅, 고굴절, 저굴절 올려줘야지 최종적으로 98% 이상의 어떤 그 투과도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안경 쪽에는 지금 렌즈에다가 그 포토크로믹 다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무게에 나갔을 때 변색을 하게 하는데, 코팅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크로믹 다이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스파이럴 나프터 사이즈인데, 그게 UV 받으면서 링 오프닝 돼가지고 컬러가 튀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솔젤하고 같이 믹싱을 시켜가지고 안경 렌즈라든지 또는 건물 외벽 유리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이제
그 워터 리펠런트 쪽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 쪽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오전 세션에서도 있었고 오후 세션에서도 이제 그 하이드로필릭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어떤 그 아주 그 서피스 프리 에너지가 낮은 물질 대표적인 게 우리가 테플론 같은 거, 테트라플로로에틸렌 같은 거가 서피스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워터 리펠런시가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솔젤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플로링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사일레인을 채택해서 활용을 하면은 그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컨벤셔널한 그냥 테오스 베이스의 어떤 실리케이트 가지고 하면은 도식적으로 이런 형태로 다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엔티 파울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런 불소로 함유하고 있는 어떤 사일레인을 썼을 때는 컨택 앵글 자체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물의 컨택 앵글도 그렇고 오일의 컨택 앵글 그렇게 되면 엔티 파울링 효과 얻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스크래치 리지스턴스가 형성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컨셉 자체는 사실 연꽃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못에 있는 연꽃 보시면은 물방울이 그 위에 존재를 하지 않고 다 물러 떨어지는데 그 이파리를 갖다 표면을 찍어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블 스트럭처드 서피스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있고 거기에 다시 나노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 서브스텐스 물질 자체는 왁스 크리스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현존하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워터 리펠런스가 좋은 물질로 그리고 그런 구조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컨택 앵글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머티리얼 자체는 다음 슬라이드. 머티리얼 자체는 최외각에 올라온 걸 불 속에 사일레인을 쓰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플랫한 표면에 했을 때 많이 알고 있는 PT 필름이 이 정도의 컨택 앵글, 핵 필름이 63도, 핫 코팅함이 이렇게 되고, LR, AF 이런 처리를 하게 되면 거의 컨택 앵글이 102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꽃 형태의 어떤 그런 서피스 토폴로지를 구현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현된 건 140도 정도의 워터 컨택 앵글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만 마이크로한 어떤 그런 스트럭처 대 7나노메타 정도의 나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 스트럭처를 일단 만들어 봤는데 아직까지 완성도가 높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진짜 연꽃의 표면인데 이 구조를 저희가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연구하시다가 이런 걸 한번 구현을 하시면은 저희 쪽하고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용도를 또 찾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또 나오겠지만 그 초친수 쪽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초친수를 여러분이 MP4 개념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거에 셀프 클리닝 개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그 아웃도어 유스에서 어떤 그 뭐 광고 소재라든지 그런 쪽에 표면에 오염이 되는데 먼지도 묻고 다른 오염 물질도 묻고 그러는데 여기에 초친수막을 형성시켜주게 되면 비 올 때 얘네들이 그냥 수막을 이쪽에서 하나 형성을 하면서 오염 물질하고 빗물하고 같이 씻겨 내려가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초친수의 어떤 코팅층을 활용을 하는 게 되겠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단면을 갖다 찍어서 관찰을 했는데 뭐 하이드록실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카르복실 그룹이라든지 친수성기라 하여튼 표면에 나오게 하는 그런 거가 되겠고 저희가 한 달 동안 바깥에서 방치하고 측정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확실히 나는 걸 관찰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발수 쪽과 친수 쪽이 어느 쪽에 셀프 클리닝이 더 유리한가를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일단 발수 쪽은 어떤 그 오염물질이 이렇게 묻었고 그런데 비 한번 오서 하게 되면은 다음 슬라이드. 얘네는 잔존물이 약간 남고 친수 쪽으로 했을 때는 깨끗하게 없어지는 걸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몇 가지의 애플리케이션 이해가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컨클루전인데, 이 솔젤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가 저도 항상 관심인데, 98년도에 그 얼벤이라는 분이 서베이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저널 오브 솔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의 그 서베이 결과를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커머셜 프로덕트 중에 어떤 거가 있다. 역시 코팅 쪽입니다. 이 솔젤에 응용해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스피논 글래스라고 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내에 어떤 거가 또 유리할 것이냐. 옵티컬 코팅 쪽하고 프로텍티브 코팅 쪽 그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내에는 또 메이저 프로덕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문제는 코스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기업체에서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이 되는데, 저희 쪽 한국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 쪽에서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렌즈나 슈트 쪽, 메모리 미디어 쪽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기존에는 마이크로 엔지니어링 쪽이었는데 지금은 머티리얼 베이스의 나노 케미칼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시프트가 되어 있는, 즉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 솔젤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퓨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옵티컬 디자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표면의 어떤 토폴로지 같은 거 컨트롤함으로 해서 새로운 적용 분야를 찾아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에서 지금 이런 솔젤 관련해서 코팅 디스퍼전 하고 있는 저희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슬라이드 만드는데 많이 도움을 줬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